이번 시간에는 광복 전후의 상황과 그리고 미국, 소련에 의한 분할 점령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소련의 간섭하에, 통치하에 한반도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과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신탁통치라는 것입니다. 이 신탁통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디서 회의를 하냐?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전후 처리를 위한 회의 과정 속에 이제 한반도 문제도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내용 결과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 내용이 정해집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두 번째, 이 정부 수립을 돕고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 소련, 중국, 영국에 의해 최대 5년간 신탁통치라는 것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내용이 결정됩니다. 자, 이 신탁통치가 국내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는데 먼저 신탁통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이 신탁이란 뜻은 믿을 신자에 부탁할 탁자, 믿고 부탁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통치를 누군가에게 위임한다. 한마디로 위임 통치를 하겠다. 위임 통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탁 통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의 위임을 받은 여러 국가들, 여기에서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등이 되겠죠. 이러한 위임국에 의해서 자치 능력이 결여되어서 정치적 혼란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위임 통치를 하는 것을 신탁 통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식민지였던 국가들 아직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위임받은 국가들이 대신 통치를 해주는 형태인 거죠. 이 신탁 통치를 한국에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가 있은 직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엄청난 반대가 휘몰아쳤겠죠. 전국적으로 수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미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신탁 통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가 처음 언급된 회담이 바로 1945년 2월 열렸던 얄타 회담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모여서 얄타 회담을 열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후 한국이 독립하면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 이제 정식으로 신탁 통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이 신탁 통치 관련 보도를 처음 한 신문사가 바로 동아일보가 됩니다. 처음에는 대다수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신탁 통치를 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후 정치 세력에 따라서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내에서 크게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들의 주장을 볼게요. 먼저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 등과 관련된 이 우익 세력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반탁, 즉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우익 세력을 지지하게 되죠. 왜? 당연히 반탁을 주장하니까. 자, 반면에 좌익 세력들은 처음엔 반탁을 주장했다가 이후에 찬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이들은 일단 신탁 통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임시정부 먼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일단 먼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신탁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선 그 첫 번째 결정 내용이었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까 그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 중 하나였죠.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된 목적은 한반도 내 임시 민주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이후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거니까 이 민주정부 수립을 함께 협상할 정치 세력으로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가. 국내에 어떤 정치 세력과 어떤 정치 단체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단은 한국의 민주임시정부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을 다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련은 아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 결정을 전반적으로 지지한 세력만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참여 대상을, 협의 대상 선정을 두고 대립을 하는 것에는 철저한 그들의 의도가 있겠죠. 자, 미국이 말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참여시키자. 즉, 아까 신탁 통치에 반대했던 세력들도 참여시키자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우익 세력, 미국의 우호적인 우익 세력도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게 되죠. 반면에 소련이 말한 3상회의 결정 세력은 누구예요? 그쵸. 찬탁을 주장했던 좌익 세력만 참여시키고자 했던 거. 여기서 보면 미국과 소련이 철저히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의견차가 절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결국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합의되지 못하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해 6월, 1946년 6월 이승만이 엄청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야기한 일명 정읍 발언이 될 것인데요. 이 정읍 발언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서 지금 통일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좀 어려움에 부딪혔죠. 그런데 심지어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위기를 느낀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런 국내의 어떤 좌우익 대립을 좀 해소하고 또 결정적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일명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좌익과 우익 세력을 절충시켜서 하나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겠죠.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2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왼쪽 사진에 있는 여훈영. 여훈영은 중도 좌파 세력이 되겠고 또 중도 우파인 김교식 이렇게 2명을 비롯해서 이제 이 2명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이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느냐. 이들은 좌익과 우익의 의견을 좀 절충시켜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앞으로 국가 수립, 정부 수립 및 이제 여러 문제 해결에 대한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친일파 청산 문제라던가 토지 개혁 문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한 거죠. 좌익과 우익 세력의 의견을 절충해서 나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미군정의 지원도 받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 좌우합작 운동도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일단 이 좌우합작 7원칙이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해요. 두 세력 다 모두 여기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김구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에 불참하게 돼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미군정이 지원을 해줬으나
이후에 미군정이 이 자화합종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시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7년 여운형이 암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엔 자화합작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자,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여전히 그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참여 대상, 자격을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이미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체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결국엔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맙니다. 합의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엔 이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 즉 유엔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냐?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해라. 총선거를 통해 하나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라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어떤 기구를 뒀죠? 네, 바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이제 이 기구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한 결정은 유엔의 결정이다 보니 소련은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소련은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는 선거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유엔 총회, 대리기관으로서 유엔 소총회가 열렸고 이 유엔 소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냐. 그럼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 가능한 지역, 즉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라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러한 유엔의 결정에 단독 정부 수립 결정에 대해 국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정말 통일정부, 하나의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1948년 2월에는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호소문까지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본다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가 심지어 산발도 손에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운 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협상을 하기로 하죠. 바로 남북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김구 규식과 같은 남한의 일부 지도자들이 이제 북한 지도자들, 김일성과 김두봉과 같은 북한 지도자들과 이제 통일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를 했으나 이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통일정부 수립의 노력도 이제 차질이 굉장히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그 과정에서 두 차례 또 안타까운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크게 어떤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제주 4.3 사건, 그리고 두 번째 빈칸 채워봤겠죠. 여수 순천에서 일어났던 11.9 사건, 이렇게 두 사건이 될 겁니다. 두 사건이 어떤 일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제주 4.3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948년 4월 3일, 즉 남한만의 총선거가 있기 약 한 달 전부터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제주도에는 좌익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제 미군과 그리고 이제 정부 경찰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이제 제주도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겠죠. 너무 가혹한 탄압을 하니까.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결정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화가 나게 되고 이게 이제 빵 터지게 된 거죠. 이들은 그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경찰의 탄압 중지를 요구하고 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이제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정부군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무력 충돌은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약 6년 정도, 완전히 이게 끝날 때까지 한 6년 정도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과정에서 정말 무고한 그냥 민간인들이, 무고한 주민들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많이 희생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이 일은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까 봤던 그 제주 4.3 사건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4.3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탄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부가 판단하기에 그냥 그 경찰,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걸 다 진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군 부대를 동원해서 4.3 사건을 이제 진압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수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주도 가서 이들을 진압하라. 그런데 이제 이 여수에 있는 군부대들이 여기에 거부하고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도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반란군은 물론이고 또 무고한 주민들이,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거나 다쳤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나게 되지요. 이러한 사건들과 또 김구 선생을 비롯한 여러 민족 지도자들의 통일 정부 수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가 되죠. 언제 실시됐나요? 네, 바로 1948년 5월 10일 바로 50선거, 50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이 선거 결과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헌국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1948년 7월 17일에 이 재헌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됩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이 재헌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때는 대통령 간선제였네요. 네,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대통령은 4년 중임제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 관련 규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군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선포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자, 이승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나서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중요한 그런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친일파 문제, 또 하나는 토지분배 문제라고 했죠. 먼저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다고 했죠? 네, 그렇죠. 바로 반민족행위특별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이제 친일파를 처벌하고 처단하기 위한 이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친일파 청산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됐죠. 왜 그랬나? 첫 번째, 이승만 정부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친일파들은 미군정 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미 중요한 입지에 놓였던 중요한 입지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친일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러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바로 토지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전에 토지 분배에 대해서 좌우익 세력의 의견이 달랐다고 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즉,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돈을 주고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다시 파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소작 제도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남한도 이렇게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또 북한도 나름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죠. 학습지 2페이지에 보면은 이미 북한은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친일파 문제라든가 토지 분배 문제라든가 이미 북한만 따로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수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북한 정권까지 이어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습지 3페이지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다시 줌으로 돌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아까 봤던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볼 겁니다. 동아일보가 신탁 통치를 어떻게 보도했는가, 그리고 여기와 연관해서 이 언론의 중요성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